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손이 동서인 형님과 저와의 사이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 현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형님은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과 저도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에 명절날 시댁으로 모이던 도중 갑자기 형님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죠.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였지만 교통사고라는 게 시간이 지난 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서 다친 발목을 사용하지 않게 목발을 짚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형님이 다치면서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저 혼자서 한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기보다 다친 형님을 훨씬 더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던 저와 다르게 교통사고로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쉬고 있던 형님이 너무 편하고 좋았었는지 명절날 이후부터 시댁의 모임이나 명절이 있을 때면 항상 목발을 짚고 오게 되었었죠. 그렇게 되자 처음에는 형님을 걱정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걱정이 불만으로 쌓이고 말았습니다.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짚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그 시간이 몇 달도 아닌 3년 동안 매번 같은 모습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가 가진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형님, 다리가 이래 어째요? 근데 교통사고로 다리가 다쳤던 게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댁에 오기만 하면 안 아프던 다리가 갑자기 아프게 되나 봐요? 제가 알기론 평소에는 아주 잘 걸어 다닌다던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나갈 건데요? 이제 저 좀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때 사고 난 기억 때문에 그런지 시부모님 댁에 오기만 하면 발목에 통증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내 직업이 치과 의사라 계속 허리를 굽히게 돼서 그런지 요즘 허리 통증이 말이 아니야. 아무래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허리까지 온 것 같아. 이거 보이지? 허리 고정 복대인데 지금 내 몸 상태가 이 정도라니까? 요즘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동서가 고생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줘. 나도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 보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네.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몸 회복이 더딘 것 같아.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동서가 오늘만 고생 좀 해줘. 다음엔 내가 할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발목이 다쳤다는 걸로 오랜 시간 우려먹다 보니 본인도 눈치가 보였는지 허리복대를 차고 와서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속이 너무 타들어 가더라고. 한두 번도 아닌 3년간 넘어갔었어요. 다리가 아프다면서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속 좁은 것 같아 참으면서 제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형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저 혼자 희생을 했었죠.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건지
형님은 아예 시댁 일을 맡아서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 형님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대화 좀 하자면서 노크를 했더니 아주버님이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틈 사이로 형님을 볼 수 있었죠. 급하게 허리 복대를 다시 착용하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착용이 잘 되지 않는지 문을 열어준 아주버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버님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으면서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어하던 형님이 방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려는 아주버님한테 화를 내면서 방문을 밀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힘을 줘서 그런지 뒤로 밀려난 아주버님 뒤에서 형님이 난처한 얼굴로 천천히 침대로 누우려고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형님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배려해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방금 형님 몸 상태가 어떤지 전부 다 확인했으니까 그만 나오시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가로막죠? 잘못하고 있는 건 형님인데 왜 저를 막냐고요? 아휴, 이 사람이 몸이 안 좋다는데 음식 좀 준비하는 거 가지고 서로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닌데 재수 씨가 손아래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작 음식 몇 개 만드는 거 가지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냐고요?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몸이 괜찮았더라면 당연히 도와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지? 나도 이런 내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동서한테 눈치 보여서 시댁에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거든. 내가 조만간 큰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볼 테니까 오늘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다는 핑계로 3년 동안 이 사람 혼자 힘들게 하더니 오늘은 복대까지 하고 오셨어요. 왜? 그냥 전신을 깁스하지 그래요. 이만큼 배려해줬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셔야죠. 왜 저희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형도 형수님 몸이 정상인 걸 알면서 감싸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집안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싶은 거야?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아랫사람이라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남편도 제 옆에서 편을 들어주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복대를 착용하더니 목발을 짚고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장을 봐오시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가 서로 안 좋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자 시모가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도 형님이 시댁에 올 때마다 꾀를 부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준다면 더 큰 싸움이 생기게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헛기침 한번 하시더니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시모도 한쪽 편만 들어주기에는 난감하셨는지 제 말만 들어주시곤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으신 채 장바온 식재료를 서둘러 주방으로 가지고 가셨죠. 피하실 거면 왜 물어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온 이후 제대로 된 대화도 할 수 없었고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던 대화는 마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더는 열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듣고 계시는데 계속 험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방문을 두드리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냥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까지 형님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시모에게도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죠. 옆에서 남편이 거들어주고 있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기분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묵묵히 음식을 힘들게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 네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꾀부린다는 걸 온 가족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헛웃음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사나 싶을 만큼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술 한잔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왜? 음식이 입맛에 안 맞니? 저녁을 너무 늦게 먹어서 들어가지 않는 거야? 배 많이 고팠을 텐데 좀 더 들지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 아니요. 음식들은 먹음직스러운데 막상 입에 넣고 보니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동서가 만든 거죠? 음식에 감정이 들어갔는지 간이 너무 강한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잘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음식에 무슨 감정을 넣었다고 그래요. 형님이 제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만들 좀 해라. 밥상에 앉아서까지 서로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면 그냥은 못 넘어갈 줄 알아? 싸울 거면 차라리 나가서 해결하고 오면 되잖아. 오늘 같은 날 쓸데없는 감정 소비하지 말고 적당히들 먹었으면 다들 그만 정리해라. 내일 아침 일찍 나서야 되잖아. 아버님,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고 그럼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를 봐야 되니 저도 더 이상 오고 싶지가 않아요.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환자인 것도 서럽고 교통사고가 났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다친 곳이 쑤시고 아파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목발 짚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제가 아버님 댁에 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한참 전에 몸 회복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도 형님은 그저 음식 만들기 싫고 자잘한 일들 하고 싶지 않아서 3년 내내 깨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바쁘니까 일손 좀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발목이랑 허리가 아프다며 방으로 들어가선 아주 편하게 누워있고 걸어 다니시던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만 며느리 아니에요.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요. 그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지금까지 참아온 줄 알아요? 형님이 다치기 전에 함께 보냈던 그동안의 기억이 좋았기 때문이라고요. 먼저 나서주고 항상 솔선해서 책임감 있게 움직이셨던 형님이 사고가 난 이후 한동안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면서 편해지니까 계속 열애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몸만 다친 게 아니라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집에만 오려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재수 씨가 사지 멀쩡하다고 해서 이 사람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형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더 그러는 거잖아. 아버지, 어머니 두 분도 뻔히 눈에 보이시면서 모른 척 하는 것도 너무하신 거라고요. 형수가 치과 의사니까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봐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집안일인데 구분 지을 건 확실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음식 준비하는데 체력을 너무 많이 쏟아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형님의 한마디에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항상 고생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말았던 거죠.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멱살까지 잡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참다 못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형님한테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 하나 편하자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봐봐요. 형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보시라고요. 이러다 정말 가족들끼리 연락 끊고 서로 등지고 살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형님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사람과 아주버님이 멱살까지 잡았어요. 이제 적당히 좀 하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는 참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나 참,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서방님이랑 동서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잖아. 동서, 정말 말 잘했네. 방금 가족이라고 그랬어?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게 된 건 전부 다 동서가 자초한 일이라고. 내가 오늘 힘들게 온 걸 알면 좋게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하면 되는 거였잖아. 환자인 나한테 당장 나오라면서 방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된 거고, 환자인 내가 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라도 하나 시켜 먹으려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 동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까지 해서 환자인 나를 억지로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한 거냐고. 동서 때문에 나 지금 정신적인 고통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요즘 사는 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동서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저보다 형님이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었죠.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형님 혼자 편하려는 행동이 결국 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상태로 식사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날 이후 저도 더는 형님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입을 닫고 계셨어요. 형님은 치과 의사라서 시부모님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는 시댁 집안일을 거의 다 해왔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서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난감하셨는지 다른 곳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열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속이 너무 타서 찬물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지 주고받는 목소리가 좋지 않자 저는 들키지 않게 방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러다 정말 서로한테 상처만 남게 된다고. 내가 오늘 동생이랑 멱살 잡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족들끼리 화를 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 당신 처음부터 다 쇼였잖아. 허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 난 것도 위장해서 3년 동안 쇼하면서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적당히 좀 해. 어머, 내가 왜 그만해야 되는 건데? 나는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라고. 발목이 다쳤고 허리도 아파서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자꾸 그만하라는 건데? 아버님, 어머님 무료로 치과 치료 다 해드리는 걸로도 내가 이 집에서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라고. 나는 오히려 동서가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 지가 꼴랑 아버님 집에 와서 음식하는 거 말곤 하는 게 뭐가 있어? 나보다 한참 어린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처음에는 내 말도 잘 따르길래 괜찮아 보여서 몇 번 잘해줬었는데 괜히 그렇게 했어. 조장부터 잡아놨어야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한다니까. 나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적당히 좀 하면 안 되겠어? 둘이서 하는 것보다 셋이서 하는 게 음식 준비도 빨리 끝나잖아. 집안 행사 있는 날은 외식하기도 힘드니까 서로 도와가며 하면 좀 좋아.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눈치껏 행동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당신은 평생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고작 3년 쉬었어. 못해도 5년까지는 채울 생각이야. 2년 끊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입 하나 덜면 더 좋은 거잖아. 나는 뭐 동서랑 서방님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쉬고 있으면 서방님이 얼마나 째려보는데 그 시선이 너무 불쾌할 정도라고. 동서가 나한테 한 번만 더 기어오르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점점 버릇이 없어져. 저런 식으로 할수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아까도 머리채 잡으려는 거 참고 있었다고. 나 다리 좀 주물러 봐봐. 연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형님과 아주버님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곤 온몸이 떨려왔어요. 일부러 쉬고 싶어서 3년간 연기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지만 3년 전 사고마저 거짓이었고 저와 남편을 안 좋게 보고 있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제 마음속에는
형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저는 시모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형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전부 둘러 앉았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셨는지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죠.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낸 녹음 파일 확인하셨죠?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리랑 허리가 다쳤다는데 치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은데요? 그냥 내보내는 게 좋겠어요. 이제 형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5층 홍치과 원장 내보낼 수 없으면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이번 달 말에 다시 상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 나도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그럴 수가 있는 거니? 네가 좋게 말해줘서 사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속은 그게 아니더구만. 그런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으면 집안 전체가 휘청거린다니까. 상가 계약은 이번 달까지 하는 걸로 하마. 동서,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건 별개 문제잖아. 동서랑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는 가족이라서 평생 동안 고정 임대료로 계약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상가를 알아볼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서로 오해가 있다 보면 충분히 안 좋은 대화도 오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좋게 해결하면 안 될까? 글쎄요. 저희가 대화를 오래 나눌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도 서둘러 출근해야 돼서요. 어제 술만 안 먹었으면 바로 집에 갔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형님이랑 대화할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앞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라고요. 굳이 남을 배려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거 어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대화했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전날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들려주려고 녹음해 두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아주버님과 형님의 대화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말을 더듬거리더니 결국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지만 이미 온 가족이 상처를 받았던 터라 아무도 형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형님은 저를 붙잡으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차라리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면서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양발로 방방 뛰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오던 형님이 치과를 정리해달라고 하자 다리가 언제 다쳤냐는 듯 난리를 치고 있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형님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굳게 다쳐버렸고 형님과 저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버렸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매달렸던 건 저희 상가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환자들의 방문이 끊이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위치였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로 입지도 좋은데 임대료 또한 다른 상가들보다
절반 가격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임대를 해 주셨어요. 원래 다른 곳에서 치과를 했었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사정이 딱해서 도와줬었는데 형님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베풀어준 만큼 본인도 잘해야 되는데 오로지 저만 희생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행동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나오자 급하게 뒤따라왔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 했어요. 형님은 저희 차 앞을 가로막아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치과를 절대 뺄 수 없다며 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죠. 코너에서 튀어나온 쓰레기차가 형님을 못 보고 출발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클렉슨을 울렸지만 후진을 할 때 나오는 경고음 소리에 묻혀서 제대로 저희 차 클렉슨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형님을 5m 정도 끌고 갔어요. 쓰레기차를 뒤따라오던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뒤늦게 발견하고 차를 두드리며 멈춰 세웠지만 이미 형님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남편이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응급실로 옮겨진 뒤 수술을 진행했지만 4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온 형님의 손과 발에는 깁스를 한 채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회복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걷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양손이 쓰레기차 밑으로 깔리면서 뼈가 전부 으스러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깨어난 형님은 망가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회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에 아주버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 저희는 너무 놀랐었죠. 지금 현재 형님은 삶을 완전 포기한 사람처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 누구에게도 원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형님은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한동안 병문안을 가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서로가 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쉬고 싶어 하더니 앞으로 몇 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런 결과를 바란 건 아니라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게 저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분들과 서로 배려하고 어떠한 일들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남편이 저지르게 되었고 저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쉽게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지금 현재 중학생이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는 세월 동안 크게 문제될 건 거의 없었어요.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내성적이라 표현 자체도 잘 안 해서 주위에서 소극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죠. 그래서 회사 집 말고는 다른 생활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정적인 부면이 많아서 항상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좋았지만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걸 상당히 꺼려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는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자리를 항상 피해 다니기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회사 사람들도 더 이상 함께 하는 걸 원하지 않을 정도로 남편의 성격은 확실히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점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조건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목격을 했던 장면은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날도 일찍 퇴근했는지 현관의 신발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부르면서 장봐온 물건들을 식탁에 올려놓았는데 남편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안방 문을 열자 베란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평소에는 웃음기가 거의 없던 사람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다가가 베란다 문을 두드렸고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홍조가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와 장바온 물건을 정리하면서 뒤따라 나온 남편에게 누구길래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통화를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내가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어? 몇 번이나 불렀는데. 누군데 당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즐겁게 통화를 했던 거야? 아, 별거 아니야.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 회사 쪽으로 발령이 났거든.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것들 대충 얘기해주고 있었어. 처음부터 딱딱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꽤 많이 부딪혀야 할 것 같거든. 남편의 목소리가 상당히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 몰래 누군가에게 마음을 품고 있을 정도로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던 남편의 성격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가꾸는 거에 대해서도 시간조차 아깝다던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자인 제가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저에게 발각된 것도 없었고 어떠한 증거물조차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남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동을 살피고 있었죠.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었고 누구보다 제가 그 사람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워낙 내성적인 성격에 항상 가정을 우선시했던 사람이라 바람 피울 정도의 그릇은 되지 못한다고 거의 확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과 모습들이 낯설어서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은근슬쩍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게 되었네요. 항상 똑같지 뭐. 맨날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이고 하는 일에 변화가 없는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건 왜 물어보는데?
아니, 요즘 내가 당신의 모습을 쭉 지켜봐오고 있는데 예전보다 상당히 밝은 모습 같아서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매일 얼굴에 웃음꽃이 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최근 들어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향수라면 기겁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향수를 뿌리고 다닐 정도면 많은 변화가 생긴 거 아니야?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당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나도 이참에 내 성격 좀 고쳐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동안 살면서 꾸미는 건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당신이 알아봐 줄 정도면 내가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니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네. 나도 이제 좀 달라진 삶을 살아보려고. 회사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시간 좀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안 되겠소. 전에는 당신과 은찬이한테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으니 나도 이제 주변을 살펴야 하지 않겠소? 그간 워낙 무심했던지라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 내일은 회사 사람들이 나랑 술 한잔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니까.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주위 사람들도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앞으로 모임에 빠지지 않을 생각이야. 당신이 변화하려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우리 가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주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불안함은 여전했고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를 생각한 건지 저 또한 진지하게 남편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런 생활들이 점점 반복이 되어가면서 제가 걱정하고 있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워낙 술도 안 마시고 남들과는 다른 생활 패턴을 유지했던 사람이라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날이면 집안 곳곳에 구토를 반복했고 변기통을 끌어안고 쓰러져 잔다든지 술에 취해 길에서 자다가 경찰서에 들어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저도 사람인지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그냥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당신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몰라? 지금 우리 생활을 봐봐. 이게 가정을 꾸린 집안에 가정이 할 짓이야? 술도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무리하게 마셔서 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나는 당신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 내성적이라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았는데 이건 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당연히 회사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술이 좀 과하게 마실 때도 있는 거지. 몇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꼭 그런 식으로 몰고 가야 돼? 당신이 이러는 거 나한테 조금도 도움 안 되니까 쓸데없이 참견할 거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이젠 나한테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들 누가 제일 많이 지켜보고 있는지 알아? 당신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오면 은찬이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은찬이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꼭 그런 모습을 아들한테까지 보여줘야 하는 거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와.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입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저와 남편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은 자기 아빠를 무서워하면서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생활을 반복해서 유지해오며 저와 아들을 계속 힘들게 하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뻗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고 켜져 있길래 남편의 손에서 꺼내 확인을 해봤는데 불과 몇 분 전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고 제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 것 같았는데 남편에게 과장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루 즐거웠다며 하트를 여러 개 보냈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생활이 노출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성격이라 개인사 생활은 존중해 주길 원해서 저도 웬만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과장님이라고 얘기했던 한 여자 직원은 알고 보니 얼마 전에 다른 회사에서 남편의 회사로 옮기게 되었던 여자 직원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문자를 쉬지 않고 주고받는 것도 모자라 통화 시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보통 때면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을 못했었지만 남편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온 바람에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저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언제나 단답형이었는데 그 직원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현관 앞에 누워서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모든 걸 전부 다 확인을 했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직원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 중에 제일 충격적인 대화 일부를 공개할게요. 여기 직원들은 전부 다 유부남, 유부녀라. 윤대리는 쓸쓸하겠소. 데리고 갈 사람이 여기 회사에는 없잖아. 본사는 직원들도 많지만 여기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몇 명 되지 않거든. 나랑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결혼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좋은 남자를 만나질 못해서요. 저는 결혼 안 하고 싶겠어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긴 하지만 마음 맞는 남자 찾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40 중반인데 누가 저를 데려가겠어요? 평생 혼자 살아야 할까 봐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데? 윤대리가 마음 가는 남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봐. 내가 만약에 유부남이 아니었다면 윤대리한테 고백했을걸? 성격도 좋고 외모도 빠지지 않는데 몸매도 좋잖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대리를 데려가는 남자는 정말 좋겠어. 솔직히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젊었을 때 멋모르고 결혼을 해서 잃은 게 많은 것 같아. 그럼 과장님이 절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 회사로 옮겨졌을 때 과장님이 저를 제일 많이 신경 써주셨잖아요. 나는 유부남이잖아. 가정도 있고 중학생 된 아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윤대리가 농담이 심하네. 저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데요? 제가 무슨 생각 없이 막 나가는 20, 30대 애도 아니고 이래봬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40대라고요. 괜히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여러 남자 만나봤지만 과장님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과장님도 방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아서 데리고 갈 남자가 부럽다고요. 그럼 그 남자가 과장님이 되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좀 솔직해지자고요. 서로가 느낌을 주고받고 있는 걸 아는데 계속 모른 척 한다고 얼마나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무작정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저랑 연애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비밀 연애 하실래요? 남편은 여자 직원의 직설적인 질문들에 대해 거절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하는 줄 알았지만,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고, 그 여자 직원과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잠 한숨 못 자가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남편은 여자 직원과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모든 걸 신경 쓰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남편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통화 기록 전부를 제 핸드폰에 증거를 남겨두었고, 현관문 앞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큰 배신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남은 반찬 찌꺼기들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먹어치우며 살다 보니 살도 쪘지만, 임신을 하면서 배도 트고 얼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남편의 핸드폰 속에 찍혀있던 그 여자는 나이가 저와 비슷한데도 상당히 잘 가꾸고 있었어요. 저와 당연히 비교가 되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 이 한 몸 포기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날이 갈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밖에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정말 멍청했던 게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고 정말 오래간만에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쳐다보면서 어색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짙은 화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이쁜 옷을 하나 골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저에게 다시 돌아와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경악을 했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에 어디 나가려고? 왜 안 하던 화장을 하고 평소에 불편하다고 입지도 않던 옷까지 걸친 거야?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오래간만에 신경 좀 써봤는데 어때? 나 괜찮아 보여? 이렇게 분위기에 반전 좀 주면 느낌이 다르잖아. 당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집에서 이러고 놀 시간에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좀 하고 은찬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이나 더 써줘. 분칠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당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여자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봤자 내 감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생기지가 않아. 여자는 애를 낳기 전까지가 여자인 거지. 애를 낳는 순간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당장 얼굴에 떡칠한 화장 좀 빨리 지우고 밥이나 차려.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전에는 내가 제일 이쁘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집안 살림만 하는 여자로밖에 안 보여? 나도 은찬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날아다녔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남편은 귀가 따갑다면서 듣기 싫어했고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옷을 갈아입곤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 오늘만큼은 나가지 말라며 신발을 신고 있는 남편을 멈춰 세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자기 아빠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제가 눈물을 흘린다면서 예전에 자상했던 아빠로 돌아와 달라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잠시 동안 지켜보더니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핸드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길래 저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와의 인연은 끝이라고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한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아들은 밖으로 나간 자기 아빠를 데려오게 하려고 신발을 신고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집 밖에서 무언가 엄청난 소리가 저희 집에까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밖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창밖을 바라봤는데 제 아들이 도로가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란 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급하게 아들한테 달려갔어요. 남편을 쫓아가겠다고 무턱대고 앞만 보며 뒤따라가다가 옆에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목격한 남편은 넋이 나간 상태로 쓰러져서 미동조차 없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들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곧장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고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생사가 갈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수술대에 올라간 아들은 한참 뒤에서나 수술실에서 나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병실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아 언제 쇼크가 찾아올지 모른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네가 은찬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좋디? 네가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냐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나만 알고 있었는지 알아? 은찬이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바람을 피우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던가. 왜 은찬이가 생활하는 범위 내에서 바람을 피워서 나 말고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들키냐는 거야. 애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래도 우리는 당신이 다시 되돌아올 줄 알았어. 은찬이가 그러더라. 그 여자가 화장도 이쁘게 하고 몸매도 좋아서 당신이 마음을 뺏긴 것 같다고 나한테도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어. 그럼 당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었다고. 그래서 은찬이 상처 덜 받게 화장도 하고 평소에 입지도 않았던 옷까지 입었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려하지 않고 그런 막말을 쏟아부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만약 은찬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기라도 해봐. 그땐 내가 그 여자랑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쉬지 않고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딱 봐도 내연녀인 걸 알 수 있었지만 남편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가족이 우선일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몸에 문제가 생겼는지 심정지가 오게 되었고 의사들은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에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힘겹게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 여자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다며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제 팔을 뿌리치고 제 앞에서 등을 돌려 버렸어요.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을 주위에서 듣기만 했지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그 여자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다행히도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가 집안 부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아들이 심정지가 왔는데도 남편은 내연녀의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뛰쳐나갔다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쓰러지고 마셨네요. 결국 양가 집안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받았던 모든 피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이런 것까지 전부 예상했다는 듯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 주었어요. 남편의 행동은 하루빨리 저와의 인연을 끝내고 내연녀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내연녀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편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둘 다 간통죄로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된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절대로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된 이후 단 한 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다행히도 조금씩 몸을 회복시키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 대신 간호를 해주고 계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곧장 취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네요. 저는 정신적인 고통이 가시지도 않았지만 저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아들의 인생은 너무 불행할 것만 같아 저라도 하루빨리 회복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묵혀있던 제 전공을 살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송년회 때문에 회사 식구들과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사만 대충 하고 눈치 봐서 먼저 일어나려 하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직원분들이 제 직책명을 부르며 자리에 앉아서 마저 식사를 하자는 말을 하길래 제가 사정을 얘기하려 하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와 대학교 시절 때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미영아,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여기서 오늘 회식하는 거야? 이게 얼마만이야? 나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 어머, 너 성우 아니니?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보겠다. 나는 오늘 회사 사람들과 송년회가 있어서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들어가 보려 했거든.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가봐야 하거든.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내 명함인데 여기로 전화하면 돼. 너도 회식 온 거지?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중에 다시 보자. 잠깐만, 내 명함도 가져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네? 명함에 적혀 있는 회사명이 똑같은데? 부장님 오셨어요? 회사 장기 출장은 잘 다녀오신 거예요? 이분은 박미영 주임이신데요. 이번에 새로 입사하시게 된 분이세요. 아직 회사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으세요. 박 주임님, 인사드리세요. 이분은 저희 회사의 최 부장님이세요. 이번에 해외에서 2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아직 회사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부장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미영이 너 우리 회사에서 주임으로 입사한 거야? 앞으로 우리 자주 볼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인사나 좀 나눌까? 오래간만에 보게 된 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부장의 위치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제 직책명을 얘기하면서 반갑게 다가오자 직원들이 산채로 굳어졌고 저희가 친구라는 사실에 많이 놀란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끌벅적하자 룸에서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조용히 좀 하라며 식당 전세 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전 남편과 내연녀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친 전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는 가까이 다가왔고 더러운 면상을 제 얼굴 가까이 붙이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제는 하다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우리는 이제 이혼한 사이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따라온 거야? 돈이 필요해? 그렇게 많이 뜯어갔으면서 아직까지 더 뜯어갈 게 남았니?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지금 내 앞에서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도 은찬이처럼 똑같이 만들어줄까? 그 지긋지긋한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들은 뭔데 노려보고 있는 거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더 밀어드네. 저기요,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들어가셔야죠. 왜 여기서 난리를 치시는 거죠? 상황을 대충 보니까 단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혼하셨으면 서로 남이잖아요. 그럼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셔야죠. 과거에 결혼을 했던 사이라 해도 지금은 법적으로 남이잖아요.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들어가셔서 마저 한잔 하시던지 아니면 그만 행패 부리시고 나가주시죠.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 대충 알겠네. 당신도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내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나도 마음만 먹으면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쪽은 누구신데 이 사람 옆에 있는 건데요? 저는 미영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그쪽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남편은 제 친구와 얼굴을 붉히더니 멱살을 잡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내연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더니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와 친구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친구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내연녀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던지라 내연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그동안의 분노를 전부 다 폭발시켰습니다. 내연녀는 술이 많이 취해서 맥없이 쓰러졌고 뒤이어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결국 식당 주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 전 남편이 자신을 통제 못하고 경찰들을 뿌리치며 맥주병을 들어서 저에게 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제 친구가 몸으로 막으면서 머리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당에서 친구는 구급차에 실려가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넘기고 싶지 않아요. 친구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 하네요. 남편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내연녀를 앞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내연녀의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네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더군요. 이번 기회에 그 두 사람을 전부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요. 절대 용서할 일 없고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네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 점점 쌓여만 가던 안 좋은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애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아졌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요구들에 대해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친정에 가는 것도 두려웠고 남편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부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피하려 하자 부모님도 나중엔 눈치를 채셨는지 일부러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최근 들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희들 지금 일부러 피하는 거니? 집안 행사가 있어서 얼굴 좀 보자고만 하면 다른 이유를 대면서 오질 않고 있잖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우리는 눈치가 없는 줄 알아? 뭐가 불만이길래 오지 않으려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 얼굴 안 볼 이유가 딱히 없잖니. 이유가 없다고요? 그동안 이희가 저와 결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은 줄 알아요? 엄마야말로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얼굴 볼 때마다 돈 말곤 할 말이 없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용돈 부족하다면서 등골 빼먹은 게 한두 번이냐고요. 이러려고 저를 이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저희가 왜 찾아뵙지 않겠어요? 저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각각 통장을 내미시더니 내년에 결혼기념일로 여행 가고 싶다며 이 사람에게 적금을 들어야겠다고 눈치 주셨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희가 은행도 아닌데 왜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여행 가는 것까지 챙겨드려야 하죠? 통장을 얼굴 앞에 내밀면서 아빠 통장에 200만 원, 엄마 통장에 100만 원 매달 입금하라면서 생활비는 또 따로 요구하셨잖아요. 이희가 저와 결혼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빠 엄마 돈줄 마르지 않게 힘들게 일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같다며 평생 돈만 바치다가 떠날 것 같다고 했어요. 생활비도 적지 않게 드리고 있는데 뭐든 적당히 하셔야죠. 그때부터 너무 큰 실망을 해서 한동안 찾아뵙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시더니 이젠 이 사람 돈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실 작정이세요? 앞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곤 드리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앞으로 아이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아빠 엄마 사치 부리는데 더 이상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가 그이 눈치 좀 안 보게 해주세요. 네? 뭘 얼마나 받아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그동안 어떻게 키워줬는데 그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들 아니냐? 다른 집안들은 사이가 알아서 신경 써준다더만. 통장을 내밀었을 때의 우리 입장은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어? 오죽했으면 너희들한테 손을 벌렸겠냐고.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올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마. 힘들게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만. 결혼하고 나서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으려는 딸도 문제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오서방한테도 너무 크게 실망을 했네.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알았고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 테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늙으면 세상 떠야지. 너희들한테 괜히 피해만 줘서 미안하다. 뭐하고 있어? 당신도 이제 그만 일어나. 우리는 자식들에게 짐만 될 뿐이야. 부모님은 저희 부부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셨고 상황이 정말 난감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분명 잘못은 부모님이 하셨는데 저희를 미안하게 만들게끔 상황을 조성하고 있었죠. 남편은 이미 저희 부모님께 실망을 너무 크게 해서 그런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기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현관문을 나서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서둘러 잡아주길 원하고 계시는 듯 보였지만 남편과 저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결국 엄마는 저희를 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연기까지 했는데도 붙잡으려 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신 거였죠.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네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저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갈취하셨는지 아세요? 그 돈 안 쓰고 모으셨으면 변두리에 있는 집 한 채는 사셨을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장인 장모님께서 얼굴 좀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좀 준비하라는 말 아니신가요? 혜경이를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도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두 분은 저희만 보면 돈 얘기만 꺼내시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금전적인 지원은 일절 없을 테니 알아서 살아 가십시오. 오서방, 자네 지금 우리를 굶길 작정이야?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 나이에 일자리도 못 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생활비까지 끊어내겠다고? 나도 이렇게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럼 내 딸은 다시 되돌려 받겠네. 내가 자네한테 내 딸을 넘긴 이유는 앞으로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 큰맘 먹고 넘겨준 건데 꼴랑 5년 받아먹었다고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털어놔? 자네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안은 혜경이가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하고 있었어. 덕분에 내가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 엄마 아빠가 돈 좀 모을라 치면 뺏어가고 없는 이유 만들어서 다 털어갔잖아. 지금까지 네가 병치레 안 하고 자라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가 괜히 너한테 투자한 줄 알아? 최대한 부유한 집안에 보내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려? 둘이 달이 나준 게 누구 덕분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시간을 쏟아붓지 않았다면 둘은 선자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힘들게 만들어준 인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이제 와서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인연을 끊겠다고?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사돈 분들 여기로 오시라고 전해드려라. 그냥 말 나온 김에 이혼까지 절차 밟고 여기서 인연 마무리 짓자고. 뭐해? 사돈어른한테 전화하래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빠가 뭔데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라 마라 하세요? 선자리 봐준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한 거라고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면 결혼까지 생각했겠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부부의 연을 맺은 저희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 불러서 양가 집안 난장판 만들려고요? 이런 걸로 저희를 겁줘서 돈을 주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만드시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저희 집에서 빨리 나가주세요. 부모님과 남편은 쉬지 않고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점점 격해진 감정 싸움은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가족 모두가 인터폰에 비친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석고처럼 굳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밖에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참에 잘 됐다면서 현관문을 활짝 여셨고 아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양손에는 마트에서 장을 봐오셨는지 과일들과 여러 가지 야채들을 들고 계셨던 걸 떨어뜨리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셨네요. 시부는 남편과 아빠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급하게 남편과 아빠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고 아주 짧게 정적이 흐르더니 시부는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하셨네요. 결국 저희가 느끼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지금 애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빨대를 꼽으면 되겠어요? 아들, 너는 5년 동안 이런 일을 혼자 삭히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미리 얘기를 했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줬을 거 아니니? 사부인, 저희도 제 아들 막 키운 거 아니에요.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는 데만 수억이 들었다고요. 이런 능력 있는 제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셨으면 당신 딸의 인생길이 앞으로 걱정 없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똑같이 힘들게 자식 키워왔으면서 돈을 바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사돈분들께서 제 아들에게 했던 행동들처럼 해야 되겠네요. 능력 있는 제 아들 데려가셨으니 그만큼 저희도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5년 동안 받아가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딱 2배 올려 받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몰래 제 아들에게 받아가신 돈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던지 아니면 이혼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 한국에서 손가락 꼽히는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배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5년 동안 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2배라뇨? 그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요?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그냥 서운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진심인데 어떡하죠? 왜 사돈분들은 내 아들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셨으면서 저희 집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받으신 금액의 2배를 주시던지 아니면 법적인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하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당황하셨는지 금세 꼬리를 내리셨어요. 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받았던 돈들은 전부 다 소모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의 2배를 요구하셨을 때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시모가 내민 조건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면 2번 다시 자식들 앞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신 채 결국 돌아가셨네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셨고 남편이 시모를 부축해 들여 소파에 앉혀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는 힘겹게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또다시 있을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설명을 해 주셨네요.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로 연락을 줘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은 아들 네가 잘못한 거야. 사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사돈분들이 요구한 걸 무턱대고 계속해서 들어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한 거란다. 우리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분명 더 큰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겠지. 앞으로 어떻게 사돈분들을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겠지만 그건 둘째고 무슨 일이 있건 절대로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겠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할 테고 다른 계획을 세울 게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주고 도움을 요청해라.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야.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또다시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가 돌아가신 뒤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고 부모님께 연락 한 통 온 적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돈이 다 떨어져서 도와달라는 연락일까봐 받지 않았는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하는 순간 다시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엄마는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을 어쩌면 좋니? 너희 아빠가 글쎄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했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지금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신다. 돈은 다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 큰 걱정이다. 잠깐 집에 좀 들려줄 수 있겠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허리를 다쳐요? 혹시 생활비 받으시려고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너희 아빠가 지금 입원할 병원비도 없어서 누워만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괜히 오서방에게 말해서 일을 더 키우지 말고 너만 조용히 집에 와서 아빠 상태만 보고 다시 돌아가라. 나도 조용히 일 처리하고 싶다. 그날이 남편 월차라 서로 계획해서 쉬고 있던 날이었는데 엄마와 제가 통화하는 걸 옆에서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의 목소리를 듣곤 크게 동요되지 않았고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면서
친정에 가는 걸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일단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워낙 생각을 알 수 없는 부모님이라 또다시 무슨 계획을 세우실지 몰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엄마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오지 않더니 남편과 제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부모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잠깐 멈칫하고 있던 도중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였어요. 아빠는 힘겨운 모습으로 휠체어에 몸을 싣고 계셨고 엄마는 아빠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잡고 계셨죠. 저희 부부가 부모님을 무시한 채 들어가려 하자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엄마 앞으로 다가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셔야죠. 이젠 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서방,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자네 장인 상태를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분이 정상적으로 앉아 계신 것도 힘든데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차에서 어떻게 내리셔서 휠체어에 몸을 실을 수 있으셨죠? 더군다나 장인어른 허리가 상당히 꼿꼿이 서 계신데요. 보통 허리를 다치면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계속 누워 있으려 하는데 장인어른께서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모습이 상당히 편안해 보이시네요. 여기에서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허리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땐 또 무슨 변명을 하실 건데요? 갑자기 기적처럼 허리가 멀쩡해졌다고 하시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혜경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래, 연기 좀 했다. 이렇게라도 해서 생활비 좀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건데 대충 눈치챘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나? 나 같으면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생활비 지어줬겠네. 혜경아, 지금 엄마 아빠가 생활이 많이 궁핍해졌다. 한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니? 정말 엄마 아빠랑 인연 끊을 생각은 아니지? 차라리 인연을 끊는 게 훨씬 낫겠어요. 저는 엄마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요. 정말 사람 질리게 하시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이 제일 실망한 날이에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시달리며 살아온 세월들이 이제 너무 지쳤어요. 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엄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달려드셨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남편은 난리치는 엄마를 막아섰고 저도 남편 뒤에서 몸을 숨겨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휠체어에 손을 떼게 되면서 언덕에 있던 저희 집에서 아랫길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아빠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됐는지 휠체어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다급하게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에 그걸 본 엄마가 아빠를 향해 급하게 쫓아갔고 저희도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도 휠체어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빨라진 휠체어를 먼저 붙잡은 엄마가 제어를 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데 온 힘을 다해 그 뒤를 뛰어간 남편이 엄마의 옷깃을 잡았고 힘겹게 휠체어를 멈추려던 순간
옆에서 달려오는 트럭과 부딪히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미동조차 없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사고가 난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와서 부모님과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갔고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이 소식을 접하시게 된 시부모님께서 수술실로 달려오시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저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부모님과 남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시길래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드렸고 시모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친 거에 대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머리에는 문제가 없어서 다리와 팔에 골절상을 입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지는 남편을 보며 오열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충격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 또한 맨정신이 아니었지만 한순간에 잃게 된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네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의 첫마디는 저희 부모님의 생사를 물어보는 거였고 시모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자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생활비를 그냥 지어드렸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눈물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며 남편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러온 사고라고 남편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과거의 일들을 되돌려보니 상당히 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에 스쳤는데 대부분 좋았던 기억보다 안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부모님의 욕심이 불러온 화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남편의 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건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부모님의 유골함을 건네받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납골당에 두어도 찾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저렇게 만들고 떠나신 분들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자가 저에게 걸어오더군요. 제가 부모님의 유골함을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에 안치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냐며 시설도 좋고 관리 또한 신경 써서 해준다며 두 분 합해서 최고급으로 해주겠다고 얘기하길래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자 영업사원이 3천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제가 들고 있던 유골함을 빼서 들더니 죽어서도 사이등골 빼는 3천짜리 납골당에 뭐하러 두냐며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리쳤고 순식간에 부모님의 유골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세상 떠나서까지 자식들 돈줄 빨아먹게 생겼다며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깨진 유골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유골함을 뺏어 들었을 때 부모님 소지품들도 납골당에 진열을 하려고 함께 들고 있던 소지품들까지 전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시모가 굳어져 버린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쥐어든 채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길래 저는 그런 모습에 당황을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돌려 세우시더니 옷깃을 풀어 헤쳤고 무언가를 찾으시는 듯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시모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해서는 뭐 하시는 거냐고 뿌리치려 했지만 시모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옷깃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를 덥석 안으시면서 오열을 하셨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사진 속의 장소에 사돈분들 말고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예전에 나와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출산을 했을 때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그 사람의 집안에서 나를 격하게 반대를 했고 나는 너를 지키려 했지만 어느 날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집안 사람들이 너를 어디론가 데려간 거야. 정말 미친 듯이 찾으려 했지만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른다며 끝까지 발뺌을 했고 너를 몇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 보내야만 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기 위해 여러 기간을 돌아다녔지만 너에 대한 존재를 들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 속에 돌아가신 사돈분들이 내 딸이 너를 안고 있고 그 옆에 지금은 생사조차 할 수 없는 너의 친부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면 이건 분명 그때 당시 너를 사돈분들께 넘겨준 것 같구나. 그리고 무언가 거래가 있었겠지. 그래서 내가 급하게 내 딸인 걸 확인해 보려고 옷깃을 내린 거였다. 날개뼈 쪽에 검은 반점이 있었거든. 그런데 혜경이 너도 날개뼈 쪽에 손톱만한 검은 반점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 충격적인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시모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버티기 힘든데 눈앞에 저를 보며 오열을 하고 계신 시모가 제 친엄마라는 사실은 더욱더 큰 충격이었죠. 시부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시모가 한평생 저를 찾지 못해 힘들어 했었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제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시부도 그때 당시 전 부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돌봐야 했었는데 쩔쩔매고 있는 시부를 보고 지나가던 시모가 도와주게 되었고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도움을 주고받다가 재혼을 하게 되신 거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는지 믿을 수가 없었고 그제서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그동안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막대하셨고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셨던 모든 것들이 본인들 편하자고 저를 이용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바닥에 널브러진 부모의 죄를 쓸어 담아 공동으로 처리하는 곳에 바로 처리를 하게 되었네요. 저에게 너무 큰 배신이었고 저를 키워준 돌아가신 부모는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말대로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시모의 친딸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남편은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현실들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살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식간에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평안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